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 원장입니다. 코 수술 그리고 자가늑연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댓글로 질문들을 달아주시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다 보니까 상담부터 수술, 치료, 경과까지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이래도 도저히 시간이 잘 나질 않아서 틈틈이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죄송한 마음에 중간에 이렇게 틈을 내서 많은 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가늑연골 관련돼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늑연골로 수술하였을 때 와핑이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수술 초반이에요. 그래서 자가늑연골의 와핑 경향을 체크하기 위해서 늑연골을 코 수술 시작부터 먼저 떼고 진행을 하죠.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경향성을 확인하고 그를 예방하는 술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뒤에 삽입을 합니다. 생각보다 그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환자 수술 조건에 있어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논문마다 그 수치도 상당히 다르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병원 기준으로 1에서 한 2%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변형이 발생한 분들도 많이 저희 병원을 찾고 진료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수치죠. 혹자가 와핑이 없게 수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병원은 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드문 확률로 와핑이 발생한다 해도 대개는 아주 살짝 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콧구멍 안쪽 절개로 공간을 만들고 연골을 갈아내는 기구를 삽입해서 경계를 다듬어주면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심한 경우는 늑연골을 빼서 다시 다듬고 재삽입을 합니다. 다시 채취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재삽입 시에는 새로 채취하는 것에 비해서 염증이나 생착 실패의 가능성이 일부 높아지겠지만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해서 새로 연골을 채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의 부작용, 예를 들면 보형물의 경우 감염이 생겨서 빼는 경우, 진피의 경우는 생착률이 많이 떨어져서 볼륨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에 비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늑연골의 경우에는 추가 수술의 부담이 훨씬 덜한 편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꼭 나이만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연골에 충격이나 자극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나 영양제를 많이 섭취하는 분들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도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수술적인 문제가 큰 것은 아닙니다. 뼈를 활용할 때처럼 드릴과 버로 갈고 깎아서 사용을 하면 수술을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탄력성이 떨어지는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와핑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좋고 생착 실패의 가능성이나 염증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에 의해서 뼈가 부러지듯이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흔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흉곽은 12개의 갈비뼈와 연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위쪽의 7개의 갈비뼈는 흉골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진성늑골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흉곽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래쪽의 5개 갈비뼈는 흉곽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성늑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손으로 눌러보았을 때 탄력 있게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골을 채취하여 활용한다 하더라도 흉곽의 모양 자체가 눈에 띄게 변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간혹 충분한 양의 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7번 연골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흉곽의 하단 경계부의 연골 일부만 채취하는 것이고 연골 채취한 자리는 섬유 조직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없어졌을 때 심한 변형이 생긴다거나 보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연골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흉터의 크기나 체질에 따라 좀 더 눈에 띌 수도 있고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5cm 전후로 설명을 드립니다. 마른 분은 갈비 연골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개선이 아주 작아도 쉽게 채취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1cm 정도의 절개선만으로 채취가 가능하죠. 하지만 살이 많이 찐 경우 혹은 근육이 많이 발달된 경우에는 수술 시야나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절개선이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2cm가량까지 절개선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늑연골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건강도 챙길 겸 그리고 절개선도 줄이고 수술 시간도 줄일 겸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오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증의 경우는 환자분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근육이 많은 분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조직 손상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좀 더 아파하시는 것 같고 근육이 적고 마른 체형의 환자분들은 하나도 안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생각했던 것보다 안 아프고 견딜만 하고 수술 흉터도 신경이 안 쓰이고 괜찮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쪽으로 거짓말하는 거 진짜 아닙니다. 물론 흉터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에 따라서 생각보다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죠. 하지만 그걸로 코를 얻었으니까 초반 며칠의 경과만 지나면 거의 신경 쓰이지 않는 문제점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 보시면 이전에 수술하시고선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오셔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인데 수술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내부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모양의 변형이 와서 마음에 안 들거나 피부가 얇아져서 연골이 비친다거나 혹은 염증 반응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예방적으로 수술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떤 수술일지라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은 있어요. 괜히 멀쩡한 코를 예방적으로 수술한다고 했다가 운 나쁘게 합병증이 생기면 그게 옳은 선택일까요?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자가늑연골 케이스 보시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전 첫 번째 수술에서 L자 보형물로 코끝까지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 변형이 생겨서 코끝에 귀연골로 일부 보강을 하셨던 분입니다. 수술 후 코끝이 점차 들리는 방향으로 변형이 되고 코끝이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 내원하셨고요. 자가늑연골로 코끝 지지 구조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들린 코끝을 내리고 전방으로 높여주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결과를 보시면은 수술 전 대비 하이라이트는 전체적으로 늘었고요. 코끝에 들려 보이는 느낌도 일부 개선이 되었는데 정면에서는 눈에 띄게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45도 사진을 보시면은 콧대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있고 밸런스가 코끝과 비교해 봤을 때 기울기가 낮고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는 모양이죠.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은 코끝이 전방으로 충분히 돌출되고 코끝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연골들이 하방으로 살짝 이동하면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 보이는 느낌도 술전 대비 많이 개선이 됐고 입체감도 많이 늘었죠. 측면을 보시면은 콧대의 높이는 유지하면서 코끝이 전방으로 돌출되고 이에 따라서 비순각을 이루는 구조물들도 같이 전방으로 이동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도 상당히 좋아지고 중안면 함몰된 느낌도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전 수술을 받고 코끝이 떨어지면서 코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망가진 분이신데요. 이에 대해서 자가늑연골을 활용해서 코끝 지지 구조를 만들고 코끝을 전방으로 충분히 돌출시켜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만들어 드린 분입니다. 술전후를 비교하면은 콧대 높이는 비슷하게 유지된 느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끝의 하이라이트 지점이 살짝 하방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전방에서는 전체적인 느낌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45도 사진을 보시면은 좀 더 눈에 띈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콧대의 높이가 술전 대비 약간 높아졌죠. 그러면서 콧대의 기울기가 많이 변했어요. 코끝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으면은 콧대의 기울기도 같이 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자가늑연골을 활용을 해서 코끝을 충분히 높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높고 오똑해 보이는 코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측면 사진을 보시면 좀 더 눈에 띄죠. 콧대의 시작점은 술전보다 약간 높아졌지만은 전체적으로 입체감은 많이 늘었고 코끝이 전방으로 상당히 돌출이 됐어요. 귀족 수술과 고양이 수술을 병행하게 되면은 중안면의 함몰부들이 같이 높아지면서 비순각이나 팔자 쪽의 꺼짐이 같이 완화되고 코를 이렇게 충분히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께 귀족 수술을 권하면은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유는 부자연스러울까 봐죠. 근데 귀족 수술을 같이 병행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형물의 위치가 변형되고 코끝이 떨어지면서 코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보형물이 한쪽으로 좀 쓸려 보이는 이런 느낌을 받으셔갖고 이에 대한 교정을 내원하셨고요.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은 코의 중앙선이 술전 대비 비교적 얼굴의 중심축에 맞춰갖고 똑바르게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코의 전체적인 틀어짐이 개선되면서 콧구멍 모양의 비대칭이나 코 바닥의 비대칭도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45도 사진을 보시면은 입체적인 변화를 좀 더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콧대의 밸런스가 맞아졌고 그리고 코끝이 전방으로 충분히 돌출되면서 콧대 코끝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술전에는 코끝이 떨어지면서 보형물은 볼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콧대의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오똑한 느낌이 나지 않고 오히려 아바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수술 후 결과를 보시면 코끝이 충분히 돌출돼서 입체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콧대와 코끝이 이르는 기울기도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입체감도 많이 좋아졌죠. 콧대 밸런스 그리고 코끝에 입체감이 돌출되면서 코끝이 뭉툭해 보이는 느낌도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전방으로 돌출된 아름다운 중안면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저를 거쳐가신 모든 환자분들이 마지막 수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수술일지라도 합병증의 가능성이 0%라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료해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의 체질이나 관리 요인도 있고 심지어는 의사랑 환자분 둘 다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기기도 하는 게 합병증이거든요.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하여 최선의 선택을 드리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서 가장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서 문제를 막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 역할이죠. 하지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의 빈도가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빈도가 높은 문제는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수술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께서 진짜 노력해야 하는 게 있죠. 수술 목표에 대한 신중한 설정이에요. 목표가 너무 낮아도 재수술을 하게 될 수 있고 목표가 너무 높아도 재수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재수술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너무 아쉬운 계획이나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목표 설정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극복 불가능한 한계점은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여러분도 마지막 수술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실 의료진이 결정이 되셨다면 그 병원과 의사를 믿고 끝까지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도 내 가족을 진료하는 마음으로 쓴소리 단소리 아끼지 않고 환자분께서 최선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